안녕하세요. 써뉴쌤이에요. 요양보호사의 건강 및 안전관리, 우리 요양 등급을 받으신 대상자 분들을 돌보는 우리 케어 매니저 선생님들이 이 일에 오래 종사를 하다 보면 건강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사고로 인한 질환,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죠. 일단은 근육과 뼈에 대한 근골격계 질환이 흔한 경우죠. 왜냐하면 우선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나이가 대체로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미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오래되셨죠. 중간 정도 오셨으니까 본인들 나름대로 평소에 목이 안 좋았다, 어깨가 안 좋았다, 팔이 안 좋았다, 허리가 안 좋았다 하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몸으로 이제 환자를 들거나 옮기거나 씻기거나 하는 동작을 반복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질환이 더 심해져서 질병으로 발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흔한 경우가 근골격계 질환이고요. 자, 그러면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되는 상황은요. 그렇죠. 매일매일 같은 동작을 반복하고 불편한 자세로 작업을 하거나 또는 무리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거나 무거운 환자를 옮길 때, 그리고 갑자기 무리하게 힘을 주어서 환자를 옮겨야 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시설은 교대 근무를 하죠. 그래서 이제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패턴들에 의해서 근육이 지치고 뭉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근골격계 질환이 또 발생되는 환경적인 요인은 낙상 사고가 생길 수가 있어요. 우선 미끄러운 바닥 때문에 낙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평평하지 않은 바닥, 그 다음에 좁은 작업장의 통로, 낙상의 위험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계단의 높이, 방근무할 때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방근무 시에는 작은 등만 켜놓죠. 이럴 때 넘어질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 때문에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는 골절 사고가 흔하게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로 이제 근골격계 질환 중에서 어깨, 목, 허리, 손목 이런 부분이 많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나온 게 어깨 통증이네요. 통증이라는 말은 아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50이 되면 대체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지 50년 동안 어깨를 사용해 왔죠. 그래서 50이 되면 대부분 50견이 있습니다. 이런 채로 사시면서 요양보호사 일을 이제 중간에 하시게 되면, 그렇죠, 반복된 동작을 어깨를 사용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50견이 심해지거나 또는 50견이 없다가 생기기도 하죠. 그랬을 때 어깨 통증이 시작이 되는데, 모든 통증은 낮보다 밤이 심해져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낮 동안에 하루 일과 동안에 사용한 그 피로가 밤에 이제 다 몰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밤에 이제 그 통증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방사통까지 오게 되는데, 어깨를 유달리 그날 많이 쓴 날 전체적으로 많이 아파요. 그래서 통증이 퍼지기 때문이죠. 어깨 주변에서 그 다음에 양팔로 퍼지기 때문에 팔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이 심해서 밤에 잘 잠을 자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요. 자, 그래서 이제 그 50견이 있을 때 어떻게 주로 많이 치료를 하시냐면, 그렇죠,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는다든가 또는 부항을 뜬다든가 정형외과에서 이제 물리치료를 받는다든가 이러죠. 그래서 50견은 이제 끝없는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증상은, 그렇죠, 방사통이 심한다든가 팔을 움직일 때 소리가 난다든가, 그리고 팔을 들고 내릴 때 특히 통증이 심하고 등 뒤로 팔을 돌리기가 어려운 경우를 우리가 50견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랬을 때 어깨 통증이
쌓이지 않도록, 어깨의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 있어요. 자, 여기에서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수건을 이용해서, 그렇죠, 수건의 양 끝을 잡고, 그렇죠, 잡아당기면서 반복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 1번 그림, 2번 그림, 3번, 4번 나왔죠? 자, 특히 이제 4번 수건을 이용하는 이유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이런 어깨와 관련된 통증을 좋아지게 하는 스트레칭 운동이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한 가지 동작을 10초에서 15초간 유지하고 5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하는 것을 우리는 스트레칭을 한다라고 합니다. 뭉친 근육의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주된 그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스트레칭만 잘해도 그 근육이 단단해져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근육 운동, 그쵸? 자, 근육 운동. 그래서 이제 근육 운동도 역시 스트레칭이죠. 자, 옆에 그림을 보시면, 그렇죠?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틈틈이 시간이 나실 때 이렇게 눌린 근육들을 풀어주시면 그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이런 통증들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약간의 시간을 내서 수시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손목을 많이 쓰는 일이죠. 그리고 청소를 할 때에도 걸레를 쥐어 짠다든가, 설거지를 할 때도 행주를 쥐어 짠다든가, 이런 동작을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수근관 증후군이 흔하게 올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신경이 눌리면서 찾아오는 통증이 있는데 그 통증을 우리는 수근관 증후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신경이 눌려서 손목이 아픈 병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정중신경이 눌리면서 통증이 찾아오죠. 심하신 경우에는 정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제 물리치료를 받고 하시다가 이제 이게 만성이 되면 나중에는 수술을 하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행주를 너무 세게 짠다든가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요즘에는 다행히 이 설거지도 설거지 기계를 통해서 많이 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이런 전자제품들이 많이 나오면서 수근관 증후군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모든 통증은, 그게 근육통이든 신경통이든 이 모든 통증은요, 밤에 심해져요. 왜냐하면 하루 동안 사용한 그 피로가 밤에 쌓이죠. 쌓인 것이 이제 저녁에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밤이 되면 모든 통증은 심해진다. 그래서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특히 수근관 증후군은 손이 저리고 손이 아파요. 그러기 때문에 이 손이 아프고 저린 증상이 밤에 찾아오니 이 손이 아프고 저려서 손을 주무르느라고 잠을 못 주무시죠. 이 수근관 증후군은 이 정중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건데, 우리가 이 레이노시병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진동기, 흡착기, 이 두두두두 거리는 진동을 계속 느끼는 그 작업을 하면은 손 쪽에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손 쪽에 모든 그 신경과 근육들이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원활히 받아먹지 못하면서 손이 까매지고 하면서 통증이 찾아오는 레이노시병도 직업병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밖에서 그 흡착기 기계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 레이노시병 때문에
밤에 또 잠을 잘 이루지 못하거든요. 레노시병은 그런 기계를 다루는 남자분들이 많은 손에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요. 이 수근관 증후군은 주로 가사일, 반복된 가사일을 많이 하거나 또는 식당 같은 데서 설거지를 매일매일 많이 하거나 또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처럼 환자를 움직이고 돌보고 케어하는 중에 손목을 많이 쓸 때 흔하게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여성들에게 많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손목의 근육이 뭉치지 않도록 펴주는 스트레칭이 있어요. 1번 그림, 2번 그림 보고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러면 내가 수근관 증후군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방법, 그렇죠. 양측의 손등을 맞대고 미는 동작을 유지하고 1분 정도 손목을 구부릴 때 손가락이 저리인지 안절인지 감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동작으로 1분 정도 있을 때 손이 많이 저려서 이 동작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수근관 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진단은 정형외과에 가서 받아보시는 게 좋죠. 자, 요통이라는 것은 디스크예요. 우리 디스크. 자, 우리 몸의 중심은 허리예요. 그래서 이 허리가 아프면요. 전혀 몸을 원활하게 잘 쓰지를 못한대요. 이게 무릎이 아프신 분들이 아유 무릎이 아파서 죽겠네 이러면은 허리 아프신 분이 옆에서 무릎이 아픈 건 그나마 다행이에요. 허리 아파 보세요.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물건도 잘 들지 못하죠. 그 다음에 오래 서 있기도 힘들죠. 그래서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경추, 흉추, 요추 이 우리 몸의 기둥이 되는 이 뼈에는 뼈와 뼈 사이에 그 판이 있어요. 말랑말랑한 판. 그래서 이 디스크라는 판이 생뼈와 뼈 사이에 있는데 그 추에는 우리 몸의 모든 그 중요한 신경이 특히 동작과 관련된 신경이 그쪽에 다 지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삐죽삐죽 삐져나온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데 특히 허리 디스크가 있는 분들이 왜 수술대에 오르냐면 그 디스크 판이 삐져나오면서 자골신경을 누르거든요. 그러면은 이분들이 이제 증상이 심해지면은 우산을 받고 걷기가 힘들 정도인 거예요. 우산을 들고 걸음을 걸을 수가 없어요. 척에서 처만큼을 걸어갈 수가 없는 지경까지 이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리치료 하다가 이제 수술을 많이 받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디스크 요통도 그 관리에 들어가죠. 끝없는 관리이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근육이 뭉치지 않게 자골신경이 눌리지 않게 그래서 이 물속에서 수영이 가장 좋아요. 이 수영은요. 이 수영을 물을 막 첨벙거리면서 수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물속에서의 그 부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몸을 좋아지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영장에 가셔서 내가 줄을 잡고 반드시 걷는다고 생각하고 물속에서 왔다 갔다 걸으세요. 자, 내가 목 디스크가 있다. 그럼 목까지 잠기세요. 내가 허리 디스크가 있다. 그 다음에 무릎이 아프다. 가장 좋은 건 우리 몸에 추가되는 기둥이 경추, 흉추, 요추를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경추까지 잠기는 곳에서 천천히 이제 물속에서 부력을 견디면서 이렇게 걸으시는 거예요. 걸으면 물의 부력에 의해서 틀어진 추들이 이렇게 맞춰져요. 그러면 삐져나온 디스크가 자기 자리를 이렇게 찾아가거든요. 시간이 좀 걸리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한번 한 1년 작정하고 시도를 해보세요. 1년까지 가지 않고 10개월만 해도 훨씬 좋아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틀어진 추가 맞춰지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들도 나의 잘못된 자세로 인해서 조금씩 위치가 좀 틀어져 있어요. 그런 틀어진 장기들도 제자리를 잘 찾아가요. 그러면 나를 괴롭혔던 그 알 수 없는 그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던 그런 통증들로부터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병원에 가는 물리치료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진통제를 먹는 횟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주사를 맞는 횟수가 줄어듭니다. 사실 작정하고 이 근골격계 질환이 있는 분들이 모두 다 수영장을 다닌다. 그럼 이거는요, 정형외과 문 닫을 일이에요. 그런데 그 수영의 의미가 첨벙거리는 수영이 아니라 물속에서의 걷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수영을 하는 개념을 물속에서 자전거를 놓고 페달을 밟기도 하고요. 줄을 잡고 걷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옆에서 붙잡고 이제 중심을 잘 잡지 못하는 분들을 왔다 갔다 해주면서 이제 직접 이제 고난이도의 이제 치료를 하는 것도 많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미국을 가서 재활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항목 속에 꼭 들어있는 게 물속에서 걷기예요. 그리고 이 물속에서 걸으면서 이제 살이 빠지잖아요. 그러면 특히 다리가 예쁘게 빠진대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는 운동.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자, 수영장을 가지 않는 타임에는 이렇게 스트레칭 운동을 하시고요. 그리고 시간을 쪼개서 집 근처 가까운 수영장에 가셔서 편하게 릴렉스 하면서 걸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디스크가 가능한 생기지 않게 하거나 또는 디스크가 더 심해지지 않게 하려면 허리 쪽에 무리가 가지 않는 자세를 취해 줘야 돼요. 평소에. 그래서 요통을 예방하면서 물건을 이동하는 방법. 자, 그러면 여기에 물건에다가 대상자라고 쓰세요. 자, 물건이 될 수도 있고 대상자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역도선수 장미란이처럼 든다. 그래서 우리가 역기를 드는 선수들이 어떻게 들죠? 양 다리를 벌리고, 그렇죠. 하나, 엉덩이를 낮추고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쌀가마니에 들 때 다리를 최대한 벌려요. 그래서 허벅지의 힘으로 들어서 허벅지의 힘으로 드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허벅지가 튼실하신 분들이요, 튼실하지 않은 분들보다 힘을 잘 씁니다. 그래서 역도선수 장미란이처럼 든다. 그래서 허리를 펴고 무릎을 굽혀 몸의 무게중심을, 그렇죠, 허벅지 쪽으로 낮추어요. 그리고 지지면이 뭐냐면 발폭이에요. 발폭을 넓힌다. 발폭을 좁으면 하체에 힘을 갈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들고자 하는 물체에 가까이 바짝 가야지 멀리서 잡아 끌거나 하면은 힘이 더 들죠. 그리고 허리에 힘을 주는 게 아니라 다리, 허벅지에 힘을 줘서 들어 올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목 디스크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래서 이제 경추는 7개인데 경추가 틀어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되면 목 디스크가 와요. 그러면 목에 디스크가 오면은 어디가 아프냐? 이 팔이 아픕니다. 신경이 눌리면서 방사통이 양팔로 오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자세를 잘못하면 특히 이 핸드폰 같은 거 그러면은 거북이 목이 많이 되죠. 그 다음에 일자목이 되죠. 그러면서 거북이 목과 일자목의 구조로 이제 변화하면서 통증이 찾아오는데 그것을 우리는 쉽게 그냥 목 디스크라고 하죠. 그래서 목이 뻣뻣하고 그리고 신경이 심하게 눌리면 어지러움증, 현기증이 올 수가 있어요. 어지러울 현자, 어지러운 기운. 그리고 이제 팔을 작동하는 신경에 문제가 오면서 팔에 힘이 빠지거나 또는 팔이 너무나 힘이 빠지는 정도가 너무 심해서 이제 컵을 제대로 들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통증은 그렇죠. 물리치료를 받는 게 일단은 우선순위겠죠. 그리고 집에서 가능하면 목에 스트레스가 뭉치지 않도록 스트레칭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목에 이렇게 뭉치는 근육을 스트레스 근육이라고 해요. 이 스트레스 근육을 수시로 풀어주도록 한다. 그래서 그 목에 대한 스트레칭 운동 1번, 2번, 3번, 4번, 5번 참 좋은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아도 사실 이 짬을 내서 이런 스트레칭 운동을 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우리가 알지만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많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숨 쉬는 거 빼고 모든 운동을 다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아프다고 하면 운동 안 해서 아프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는 제 짝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끔 제가 컨디션이 많이 좋을 때는 인정하는데 이제 막 너무 옆에서 그런 말 하면 제가 한 번씩 빵 터져요. 왜냐면 그러면 제 전직이 간호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 모든 병원이 다 없어져야지. 응? 그럼 다 헬스장만 있어야겠네? 하고 이제 한 번씩 빵 하고 터질 때가 있어요. 근데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이제 운동이 모든 병을 치료하는 만병통치다고 이제 맹신 단계까지 와 있는 그 짝꿍이라서 가끔 저하고 의견 충돌이 있습니다. 자, 이제 팔꿈치가 아프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왜냐면 팔을 많이 쓰다 보니까 관절이 꺾이는 부위가 아프죠. 그래서 통증이 팔꿈치 관절에서 시작하여 손목 관절까지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주로 이제 그 각도가 꺾이기 때문에 팔꿈치 안쪽에 통증이 생기죠. 그래서 손목을 굽히고 펼 때 통증이 생긴다. 자, 그래서 거기 팔꿈치 통증을 예방하는 스트레치 운동이 역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운동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그래서 이 팔꿈치 아프신 분들은 이 책에 나와 있는 이 동작을 보고 한번 집에서 해보세요. 역시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손상이 되었을 때 아프죠. 아플 때 우리 나름대로 적절한 요법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래된 치료는 그렇죠. 오래된 통증은 그렇죠. 온찜질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아픈 것은 냉찜질이죠. 자,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좀 봐두세요. 그래서 냉찜질은 그렇죠. 차가운 아이스백이나 차가운 찜질이에요. 냉찜질을 하면 그렇죠. 세포가 분해되고 버려지는 대사 과정의 속도를 늦출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띵띵 붓는 부종을 감소시킨다. 우리가 이제 골절이 생겨서 수술을 하려고 입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느 경우에는 메스를 못 대냐면 너무 부어 있을 때 그때는 메스를 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냉찜질을 밤새 열심히 해서 붓기를 최대한 가라앉힌 다음에 이제 메스를 댑니다. 자, 그래서 냉찜질은 부종 감소에 좋다. 그리고 통증을 줄이는데도 좋다. 그래서 차가운 찜질, 냉찜질은 통증과 근육의 경련을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아이스백은 2시간마다 2시간 간격으로 그렇죠. 최대 30분까지 한다. 30분을 넘으면은 혈액순환에 또 문제가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갑자기 아팠을 때는 냉찜질이고 오래 묵은 통증은 온찜질이다. 그래서 갑자기 온 통증은 냉찜질, 오래된 통증, 이 만성의 기준은 한 가지 병을 3개월 이상 치료하거나 3개월 이상 아팠던 것을 말해요. 그래서 만성이 되었을 때는 온찜질이 좋다. 그래서 우리 엄마가 루마티스 관절염이 있다,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 그러면은 목욕탕 티켓을 끊어주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퇴행성 관절염도 뻣뻣하고 루마티스는 더 많이 뻣뻣하거든요. 그래서 그 뻣뻣함을 최대한 빨리 가라앉히는 것은 온찜질이에요. 그러니까 목욕탕의 뜨거운 물 속에서 이게 앉아서 쉬는 거죠. 그러면은
통증을 아침마다 느끼는 통증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욕탕 티켓과 그 다음에 좀 여유가 더 된다면 수영장 티켓을 같이 끊어주시면 좋겠죠. 근데 나는 시간이 없어서 둘 다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목욕탕에 가면 조금 깊은 물 있죠? 거기서 그러면 걸으세요. 그래도 효과는 어차피 물의 부력이니까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부종이 심했을 때 아이스백도 좋지만 이렇게 그 압박 붕대로 감기도 하죠. 감으면은 부종이 좀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제 감아 놓으니까 내가 큰 동작을 할 수가 없죠. 동작의 횟수를 많이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 부위가 휴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종이 조절이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루 종일 직립보행을 하거든요. 인간은 직립보행하는 존재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아버지인 심장이 멀리까지 피를 뿜어낸다 하더라도 하루 종일 우리가 직립을 하다 보니까 이게 중력의 힘에 의해서 모든 액체가 하지 쪽으로 몰려요. 그러니까 이제 근무가 끝날 시간이 되면 발이 붓고 그 다음에 종아리가 붓죠. 그런데 내가 하루 종일 서서 하는 직업이다. 그럼 더 많이 부어요. 그래서 저녁에 돌아올 때 구두가 뻑뻑하고 운동화가 조이는 느낌이 들죠. 그러면 집에 오셔가지고 뭐 하면 좋아요? 그렇죠. 하지 올리기, 하지 거상. 그래서 벽이나 농 쪽에다가 다리를 좀 올리고 있으면, 그렇죠. 하루 종일 아래로 내려가 있던 특히 우리 몸의 중요한 액체인 피가 골고루 이제 퍼지게 되죠. 그래서 하지 쪽에 있는 피가 심장으로 들어와서 이제 그 멀리까지 잘 골고루 퍼지게 돼요. 그래서 심장의 허혈도 좀 막아주고 전체적인 그 산소가 공급이 되죠.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가. 그리고 이제 하지 쪽에 액체가 내려오니까 다리가 발바닥이 부은 게 좋아지죠. 그래서 저도 하루 일과를 끝내고 와서 집에서 이제 저녁 먹고 설거지하고 이제 그럴 때 다리를 올리고 있어요. 그때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지러움증을 자주 호소하시거나 그 다음에 이제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 거상을 자주 해주세요. 왜냐하면 심장 쪽으로 가는 피의 양이 하루 종일 서 있다 보면 적기 때문에 더 그러한 증상이 회차가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지 거상, 그리고 하지 거상도 좋지만 하지 거상 하면서 다리 떨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은 이 대사, 분해하고 버리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지방을 분해하고 버리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피 속에 기름기가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기름기는 이 입자가 가장 큰 적혈구라는 애를 만나면은 이 잘 달라붙어요. 자기들끼리 잘 뭉쳐요. 그래서 혈전이 돼요. 혈전을 분해하면 혈전은 크게 지방과 피 속에 떠다니는 지방과 적혈구가 뭉친 거를 말해요. 피떡. 그래서 우리가 쉐이크 흔들어 주죠. 우리가 참기름 쓰기 전에 참기름을 어떻게 해요? 흔들어요. 흔들어야 골고루 그 밑에 가라앉은 액기스가 섞여서 맛있죠. 그것처럼 우리 다리를 흔들고 팔을 흔들고 그러면은 우리 몸의 몸무게의 반절은 액체예요. 그러니까 액체를 골고루 흔들어주면 근육을 누르고 있는 그 액체도 퍼지고 그 다음에 혈전이 잘 생기지 않도록 하는 방법 중에 하나죠. 뭉친 것을 풀어준다. 그래서 우리가 와상으로 계신 분들을 주기를 가지고 액체가 고이지 않게 하는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최의 변경이라고 해요. 반드시 누워있는 침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2시간마다 90도 각도로 앉아있는 휠체어나 의자는 그렇죠. 1시간마다. 그러면 왜 침대에서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을 하냐면 우리가 어느 한 부위를 75의 압력으로 계속 누르고 있으면 혈액순환에 지장이 와요.
피 속에 들어있는 산소와 포도당을 세포가 잘 받아먹지 못하게 되면 세포가 시들시들해지고 염증이 생기고 하얘지고 짓물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는 심한 경우에 까매지면서 괴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을 욕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우리 몸을 쉐이크 흔들어 주는 거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너무 아프면 그렇죠, 고정을 해주죠. 그래서 이제 고정을 해놓으면은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아프니까 안 시키죠. 그래서 가끔 이제 병원에서 쓰지 못하게 이제 스프린트 같은 걸로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고정하는 것이 몸에 되어 있어야 너 정말 아프구나. 그래서 잘 시키지도 않죠. 근데 이런 거 붕대도 안 감고 고정도 안 하면은 아픈 걸 다른 사람이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일을 더 많이 시키기도 하고 가족들이 협조가 좀 잘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스트레칭, 그러면은 전신 스트레칭, 그렇죠. 이 스트레칭이라는 거는 이 틀어진 근육, 그 다음에 뭉친 근육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시켜 주는 거죠. 릴렉스. 그래서 스트레칭은 몸을 쭉 펴거나 굽혀 근육의 긴장을 이완시켜 주는 좋은 동작이다. 그래서 맨손 체조로도 통증이 얼마든지 감소될 수가 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하는 목적은 근육의 긴장을 완화하고 작업이나 운동 시 부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유연성을 좋아지게 하고 그 다음에 가동 범위라는 거는 내가 크게 동작을 크게 벌릴 수 있는 범위를 말해요. 그래서 얼만큼 크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정형외과에 어깨가 아프다고 와요. 그러면 닥터가 그렇죠, 어깨를 들어 올리고 그 다음에 뒤로 젖히고 한 바퀴를 뺑 돌려고 그러면 환자는 그래요. 그러면 이거 인대가 심각하게 손상된 것 같은데요. 좀 MRI를 한번 찍어봐야겠어요.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자, 무릎이 아프다고 와요. 자, 그러면 무릎을 올리고 내리고 꺾어요. 그럴 때 이제 그 가동의 범위 테스트 할 때 이제 곡소리가 나죠. 곡소리가 어느 지점에서 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닥터가 진단을 내리는 거죠. 이거는 물리치료 수준이다. 아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겠다. 이렇게 대강 가동 범위만 보아도 진단이 나오죠. 자, 그 다음에 혈액순환을 촉진하죠. 그리고 이제 릴렉스 되면 기분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항상 스트레칭은 그렇죠, 한 가지 동작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같은 동작을 5에서 10회 반복하고 5에서 10초 정도 쉬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하는 그림이 나오네요. 1, 2, 3, 4, 5, 6 시간이 되실 때 한번 해보세요. 자, 이제 요양보호사는 면역력이 떨어진 대상자와 함께 지내죠. 그러다 보면 대상자분이 독감이 걸렸을 때 나도 같이 독감이 걸릴 수가 있고, 폐렴이 걸렸을 때 내 몸이 허약하면 폐렴이 걸리기도 하고, 또 내가 결핵에 걸린 대상자를 알고 만졌거나 모르고 만졌을 때 내가 결핵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의 감염을 예방하는 방법이 나왔네요. 자, 감염이란 무엇이냐? 퍼지는 병에 걸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 감염병을 전염병이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은 감염병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복지시설 기관에서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감염이 걸리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해야 돼요. 그리고 그 계절마다 맞아야 되는 주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해에 위험한 병이 감염병이 돌고 있다 그러면 그때그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한다.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인플루엔자 독감 주사를 맞아요. 이 독감은 A형, B형, C형 타입이 있어요. 그러면 왜 1년에 한 번이냐면 보통 9월 달이 시작해서 12월 안으로 끝나요. 그래서 가능하면 9월에서 10월 사이에 맞도록 하세요.
왜냐면 12월 달 이렇게 맞으면 너무 늦거든요. 그러면은 왜 독감은 1년에 한 번이냐? 해마다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달라요. 그리고 내 몸에 들어와서 독감을 맞고 나면 2주 뒤에 항체가 생기고 그 항체가 머무는 시간이 딱 1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나면 그 항체가 다 바닥이 나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어떤 유형의 바이러스가 도는지 모르기 때문에 백신의 양상이 다르고요. 내 몸에서 항체가 유지되는 시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해마다 맞는다. 이런 분도 있죠. 나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독감 주사 안 맞았어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예, 지금까지는 운이 좋아서 또는 나이가 아직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그렇죠, 몸의 노화가 많이 진행되지 않아서 남들 다 걸리는 독감 걸리지 않고 예방주사 안 맞고도 잘 버텨왔지만 앞으로는 그 운이 따라주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안 맞는 것보다 맞는 게 좋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건강검진 받도록 하고요. 손 씻기 등과 그 다음에 마스크 쓰고 기침 예절하는 방법, 감염과 관련된 교육을 시키도록 한다. 자, 그 다음에 요양보호사가 할 일 중에서는요, 거기 가능하면 감염병이 있는 환자와 접촉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감염된 대상자를 돌볼 때는 지침대로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도록 한다. 그리고 임신의 가능성이 있는 가임기 여성이 요양보호사 일을 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임신을 할 수 있는, 임신의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거나 또는 임신을 한 경우, 특히 임신을 한 경우에 풍진, 수두, 홍역 이런 거에 걸린 환자가 있다면 가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 요양 등급 대상자 분들은 대체로 이 병을 어렸을 때 끝나신 분들이 많아요. 풍진과 수두에 걸리신 분을 임신한 사람이 가까이 한다면 이 풍진과 수두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는 얼마든지 태반이 완성되지 않은 시기에도 90일 이내에 수정체를 침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천성 기형을 가진, 눈이 잘 보이지 않고 심장이 기형이고 이제 귀가 잘 들리지 않고 하는 그런 풍진아가 태어난다든가,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헬렌 켈러 같은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임신이 의심되는 분들은 특히 사업장이 아니어도 평소에 풍진, 수두, 홍역, 바이러스 질환을 가지신 분과 가까이 접촉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내가 항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쉽고 자주 쓰는 방법은, 그렇죠, 손 씻기죠. 손 씻기. 자, 그래서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하고 지침에 따른 소독법을 잘 지키도록 한다. 그리고 본인 자신의 그 면역력을, 그렇죠, 높이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집단 시설에서 잘 퍼지고 발병하는 병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결핵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옴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장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독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집단에 있을 때 잘 퍼지는 이 병을 한번 보죠. 이제 결핵은 의학간호 부분에서 한번 더 나올 거예요. 자, 결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작이 폐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폐결핵이라고 많이 불러요. 자, 결핵은 공기를 통해서 들어와요. 어디를 통해서 들어오냐면 비말, 콧구멍과 입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래서 들어와서 폐에 가서 한 점을 찍고 살아요. 그리고 나서 폐에서 한 점을 찍고 시작해서 온몸에 퍼질 수가 있어요. 결핵을 만약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골결이라고 해서 뼈를 갉아먹고, 그 다음에 좁쌀 결핵이라고 해서 피를 타고 전신에 결핵이 돌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내장을 침범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골결핵이 있으면요, 결핵이 생긴 그 뼈 부위를 갉아내야 돼요. 그래서 이 결핵균이 뼈를 이렇게 갉아먹기 때문에 막 척추가 주저앉고 이렇게 심각한 경우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행히 결핵은 처음 발견했을 때 의사의 지시를 잘 따라서 6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치료를 잘 받으면 완치가 가능합니다. 자, 우리나라는 예전에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던 세대가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의 이 폐 속에는 결핵균이 다 있어요. 조상님들로부터 물려받은 거죠. 그래서 결핵이 발병하지 않는 것은 지금 잠복기인 거예요. 면역력이 확 떨어지면 결핵균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면서 이제 짠 하고 나타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결핵은 왜 폐에서 시작하냐면, 결핵 이 모든 균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에 맞는 장기에 가서 사는 거거든요. 결핵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균이에요. 그래서 코나 입으로 비말 입자로 들어와서 코와 입을 통해서 기관지, 폐로 들어가서 전신에 퍼집니다. 그래서 이 호기성 균인 탓에 산소가 가장 많고 공기가 가장 많은 폐에 들어가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에서 전신으로 퍼진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결핵을 의심할 수 있냐? 그렇죠. 감기약을 먹고 감기 치료를 받았는데도 잘 낫지 않고 2주 이상 기침 가래가 나고 또는 객혈을 할 수도 있죠. 객혈을 하는 경우에 결핵을 의심할 수 있다. 이 결핵균이 모든 영양분을 빨아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체중이 감소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고요. 무기력해요. 그래서 많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걸 합쳐서 권태감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권태가 찾아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맛이 없어져요. 식욕이 부진해지고, 그리고 이제 열이 나요. 그래서 이제 열이 나고, 그 다음에 낮엔 열이 났다가 저녁에 열이 떨어질 무렵에, 열이 떨어질 때 식은땀 나죠. 그래서 이제 저녁에는 열이 땀을 흘리고 열이 떨어진다. 그리고 다시 열이 나고,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거죠. 이랬을 때 엑스레이를 가서 찍으면 이제 결핵이 짠 하고 나와요. 자,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서로 결핵을 걸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요, 병을 이기는 힘인 면역력을 증강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을 잘 먹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가 당길 때는 고기를 꼭 드시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약국에 가셔서 하다못해 삐콤이라도 사서 드세요. 아로나민 골드도 좋고 삐콤도 좋고 뭐 비타민 C, 비타민 복합제도 좋아요. 저는 그 삐콤을 먹고 있습니다. 삐콤과 그 다음에 제가 요즘에 노안이 와서 눈이 많이 좀 뻑뻑해요. 그래서 눈에 관한 영양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 골질이 좀 빠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골질과 관계된 비타민 D3 주사를 맞고, 그 다음에 비타민 D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건강 기능 보조 식품들을 이렇게 챙겨서 먹고 있어요. 그런데 먹지 않은 것보다는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머무는 사업장이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항상 어떤 그 질병에 노출될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내 몸도 보호해야 되죠. 그러니까 평소에 잘 드시고, 그리고 잘 씻고, 그리고 마스크 잘 끼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기능 보조 식품도 잘 알아봐서 나에게 맞는 것을 찾아서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핵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한 3군 감염병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감염병은 발병을 했어요. 그러면은 보건소에 신고한다. 그리고 이제 보건소에 가시면 결핵 검사를 받을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결핵은
이제 H 재채기 이 속에서 빠져나온 비말이 그렇죠. 뇌, 코와 이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침예절, 기침예절.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입을 가리고 기침한다. 그래서 이 의심되는 환자를 돌볼 때는 보호장구, 특히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데, 마스크는 어디까지 가린다? 코까지 가린다. 그래서 대화를 할 때도 좀 거리를 두고 대화하는 게 사실은 맞지만, 또 우리 서비스가 또 그렇게 하기에 또 곤란한 서비스죠. 그러니까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핵에 걸린 대상자가 사용했던 물건을 함께 쓰는 거, 그거는 책에는 좀 괜찮다고 되어 있네요. 하지만 이 병원의 입장에서는 그런 감염병 환자가 썼던 물건을 계달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소독하거나 또는 이제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물건일 때는 소각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소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죠. 소독기에 넣어서 이중 포장해서 보관했다가 환자가 퇴원할 때 돌려주죠. 이 결핵균은요, 특히 햇볕에 약해요. 그래서 햇볕에 노출되면 잘 죽습니다. 그러니까 결핵 환자가 사용했던 침구나 이런 것들은 일광 소독해도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독감은 독한 감기, 인플루엔자라고 불러요. 왜냐면 독감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이 인플루엔자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해마다 그 독감 주사를 맞는 게 좋고요. 자, 1년에 한 번씩 맞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 몸에서 항체가 머무는 시간이 12개월 정도 되기 때문이에요. 이 진단병처럼 독한 감기예요. 그래서 온몸이 엄청나게 아프고 열이 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고열의 기준은 38도부터예요. 38도 밑에는 미열이라고 하고요. 38도부터는 고열로 간주해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보호자에게 언제 연락이 오냐면요, 양호선생님이나 그곳에서 아이의 열이 그 38도를 이제 찍잖아요. 그러면 연락이 옵니다. 38도가 되었고 또는 38도가 넘어서 병원에 데리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잠깐 와줄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연락이 오죠. 그래서 고열의 기준은 38도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의료진들은 차라리 환자가 아플 때 고열이 나는 게 오히려 나아요. 왜냐하면 고열이 난다는 건 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확실하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나쁜 병일수록 고열이 처음부터 나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38도를 찍지 않고 38도 밑에 경계선에 있는 미열이 나서 오시는 분들, 이렇게 미열이 난 지 오래됐어요. 이런 분들에게 검사를 더 많이 해요. 왜냐하면 오리무중에 빠져요. 도대체 얘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히 가늠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위중하신 분들이, 미열로 오래 시달리신 분들이 오히려 병의 뚜껑을 열어보면 희귀병이거나 나쁜 악성 종양인 경우가 많죠.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이제 빠를 때는 보통 우리가 9월 달부터 독감이 시작이 되죠. 그래서 늦어도 10월에서 12월 사이에는 맞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감에 걸렸어요. 그러면 일주일 정도는 그렇죠. 전파력이 매우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실수가 있어요. 쉬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에 염증을 일으켜서 위로 싸고 아래로 싸게 하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름이 노로예요. 노로. 그래서 이 바이러스 이름이 노로이기 때문에 이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리면 노로셔야 돼요. 그래서 한 3, 4일 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익히지 않은 음식을 금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오염된 물로 그 음식 재료를 씻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그렇죠. 잘 익히지 않은 고기는
좀 금하도록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익힌다는 것은 75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익힌다는 것은요, 그 안에 들어있는 세균이나 바이러스도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75도 이상의 열만 가하면 웬만한 세균, 웬만한 박테리아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장염을 예방하는 홍보물을 보면 주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끓이고 삶고 씻는다. 그러면 음식으로 인한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자, 바다에서 나온 그 물건을 해산물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잘 익히지 않거나 또는 조리가 잘못되어 있거나 또는 그 생굴을 잘못 먹었을 때 생기는 식중독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베네루핀이라는 이 그 독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불결한 해산물 섭취로 인해서 이제 장염이 잘 오죠. 자, 그래서 해산물은 반드시 수돗물, 맹물로 잘 씻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75도 이상의 열을 가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육고기도 가능하면 익혀서 드시거나 하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이제 장에 염증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 싸고 아래로 싸요. 그래서 이제 살이 쪽쪽 빠지죠. 그러면 증상, 그렇죠. 이 설사라는 것은 뭐냐면 짭짤한 물똥을 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장에 염증이 생기면요, 우리가 세균이나 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방법은 알칼리로 죽이거나 산성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생긴 부위에는 그렇죠, 세균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염기를 총 출동을 시켜요. 여기 지금 장에 세균이 침범했어. 그러니까 이 세균을 어떤 처치가 들어오기 전까지 내 몸이 나를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 몸에 염기 이쪽으로 출발해.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그쪽으로 염기를 쭉 뽑아서 출동을 시켜요. 그 일반적인 똥은 잘 짜지 않지만 설사는 그래서 그 짠 성분이 출동해서 그쪽으로 오기 때문에 짭짤한 성분이 섞여서 나와요. 그래서 짭짤한 똥을 싸죠. 그래서 짭짤한 소금과 물이라는 수분, 그리고 똥이라는 건더기. 그러니까 설사를 한번 할 때마다 전해질과 그렇죠, 건더기가 동시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탈수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오면 우리 몸에 전해질의 균형이 깨져요. 액체의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열이 납니다. 그래서 설사가 심할 때는 가능하면 입으로 먹을 수 있다면 짭짤한 물을 먹이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 건너온 건 포카리 스웨트, 우리나라 전통은 뭐예요? 동치미죠. 그래서 물을 마신다, 짭짤한 물을 마신다, 포카리 스웨트를 마신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기력을 회복하지 못하면 병원에 데리고 가서 수액을 마친다. 자, 그래서 노로바이러스 장염에 걸렸으면 그렇죠, 요양보호사도 한 3, 4일 쉬도록 한다.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개인위생은 당연히 철저히 하죠. 끓이고 삶고 씻는다. 그게 그 부분이 한마디로 말하면 식중독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근데 여기에 어패류라고 돼 있어요. 물고기 어자에 조개 폐예요. 해산물이죠. 이 해산물은 75도 이상 익혀서 먹는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바다에 그 해수면이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바다 표면에 비브리오균이 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물고기를 건지죠. 그러면 깊은 물 속에 있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건져지는 순간 물고기 그 표면에 비브리오균이 묻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거를 맹물로 깨끗이 씻지 않고 냉동을 하거나 냉장을 하지 않은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회를 쳐서 먹는단 말이죠. 그러면 비브리오균이 그 불결한 과정 속에서 내 몸속으로 들어와요. 들어오면 비브리오균이 하나만 있어도 돼요. 그러면
내 몸에 들어와서 비브리오균으로 인한 비브리오 폐혈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비브리오균은 어디에 약하냐면 75도 이상의 열에 약해요. 그리고 추위에 약해요. 냉동에 약해요. 냉장에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는 회를 먹어도 괜찮다 하는 게 차가운 바닷물 위에는 비브리오균이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어패류는 반드시 맹물로 충분히 씻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비브리오균은요, 이 짭짤한 성분을 좋아해요. 그런 이유에서 바닷물에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다에서 건진 그 해산물에서도 생기지만 이런 경우에도 가끔 생겨요. 우리가 이제 염장식품, 특히 생선을 갖다가 젓갈을 담는 염장식품을 할 때 그 염도의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 때도 그 안에서 비브리오균이 생겨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비브리오는 짠 것을 좋아하는 호염균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맹물을 싫어해요. 그래서 반드시 수돗물인 맹물로 씻고 그 다음에 끓이거나 냉동하거나 그 다음에 채소 냉장이라도 했다가 먹는다. 그러면은 비브리오 폐혈증도 안 생기고 노로바이러스도 안 생기죠. 자, 그리고 이제 옴이 있어요. 자, 옴은요, 어디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씻지 않는 사람의 몸에서 스스로 생기는 진드기예요. 그러니까 진드기라는 것은 단세포예요. 그래서 옴은 세포의 구조가 헐거운 단세포이기 때문에 열에 약해요. 그 다음에 청결에 약해요. 그리고 햇빛에 약해요. 그리고 건조에 약해요. 그러니까 환자를 청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의복을 잘 빨아주고 그 다음에 한 번씩 햇빛도 쏘여주고 하면은 옴이 안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거품이 나는 샤워만 해도 옴이 예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설이든 요양병원이든 주간보호센터든 방문요양 서비스든 주에 한 번 거품이 나는 목욕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름 땀이 나고 그 다음에 뜨겁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계절에 그렇죠, 옴이 많이 발병합니다. 왜냐하면 옴이 살기에 좋은 조건이죠. 그래서 옴은 끄급하고 그 다음에 뜨끈뜨끈하고 미적지근하고 이런 거를 좋아해요. 그래서 그리고 불결하고 그러니까 고온 다습한 여름에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잘만 씻긴다면 잘 안 생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00년도부터 요양시설이 이제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집집에 계신 분들을 한 곳에 모아놨더니 알 수 없는 피부병이 생긴 거예요. 그 피부병을 처음에는 옴을 발견하지 못해서 이약저약 썼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알게 됐어요. 예전에 많았다가 없어져 버린 옴이 다시 컴백했다는 사실을요. 자, 그래서 옴은요, 이렇게 진드기과인데 야행성이에요. 그래서 밤에 움직여요. 그래서 이제 옴에 걸리시면 치료약을 밤에 발라줘야 돼요. 왜냐면 옴이 본격적으로 밤에 활동하기 때문에 엄청 가렵거든요. 옴에 취미가 있어요. 피부에 굴을 파고 알을 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세포인 이 옴도 똑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알을 주로 밤에 까거든요. 밤에 움직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환자분이 이제 옴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해요? 옴이 있으시니까 가려울 거예요. 그래도 긁지 마세요. 긁으면 옴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려우면 낮에, 그렇죠. 긁으면 안 되지, 긁으면 안 되지, 참아야지 신경을 바짝바짝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잠이 들면 이제 신경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기생충들은 그렇죠, 자기 자손을 퍼뜨리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야비하게 잠잘 시간에 이제 움직여서 피부에다 굴을 파고 알을 까요. 그럼 자면서 가려우니까 긁어요.
긁으니까 손톱 속에 알이 묻어서 쫙 전파되는 거죠. 그런 방법으로 자기 자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옴약은 밤에 바르고 아침이 되면 씻어주죠. 자, 그래서 특히 야간에 가렵죠. 왜냐하면 야행성이니까. 그리고 피부에 굴파고 알 깐다고 했어요. 자, 모든 퍼지는 병은 동시에 함께 치료한다. 그래서 우리 피부 중에서 잘 피부가 겹치고 끄급하고 습한 부위를 잘 거주하고 살아요. 거기에가 이제 둥지를 틀죠. 그래서 모든 감염병은 함께 치료받도록 한다. 특히 이제 옴이나 이는 감염력이 매우 좋기 때문이죠. 그래서 얘는 어디에서 절대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몸 수술에서 생기는 진드기과이다. 진드기과의 기생이다. 왜냐면 이 단세포들은 그렇죠. 스스로 영양분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세포로 되어 있는, 단백질로 되어 있는 숙주를 찾아서 공격을 해야죠. 그래서 동물이나 사람에게 침범을 하는 거예요. 매우 감염력이 높죠. 그래서 동시에 함께 치료받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옴이 싫어하는 것은 청결이고 열이고 그 다음에 건조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끓이고 삶고 씻는다. 그러면 옴이 예방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 것은 옴이 좋아한다고 했어요. 끄급하고 불결하고 그 다음에 잘 씻지 않는 것. 그리고 옴약이 린단인데 처방된 약이 있다면 그렇죠. 특히 야간에 골고루 발라준다. 그리고 옴은 단세포니까 단백질을 얻을 수 있는 숙주는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도 공격의 대상이 되고 강아지, 고양이, 동물도 공격의 대상이 되죠. 자, 이제 머리니가 있네요. 자, 이는요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이가 많대잖아요. 그래서 예전 책에는 이가 없었는데 이번에 바뀐 책에는 그렇죠. 이가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의 그 알을 석회라고 하죠. 그래서 이 이는 주로 두피를 근거지로 삼아서 지내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이가 많았던 시절에는 어린아이한테 이가 생기면 머리를 확 밀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거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얘가 머물 그 공간을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저 어렸을 때도 이 빡빡이인 친구들이 많았고, 그리고 저 역시도 그 친구한테 이가 옮아서 저도 빡빡이가 돼본 적이 있거든요. 정말로 빡빡이가 되고 나서 이가 사라졌어요. 자, 두피에 심한 가려움을 유발하고 긁게 만들죠. 왜 긁게 만드냐면 얘네들이 이제 알을 깔 때 이제 얘네들이 이제 알을 깔거나 할 때 그 끈끈한 그 가려움을 유발하는 액이 나와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가 이제 이 알이 옮겨져야 자손을 퍼뜨리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제 긁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가 퍼지게 하는 거죠. 근데 이는 툭툭툭 튀어다녀요. 참고로. 그래서 진드기는 씻지 않은 사람의 몸에서 수술은 생기지만 얘는 튀어서도 오고 이제 그 몸에 긁어서 묻어서 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청결하게 머리를 감기고 끄급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죠. 드라이로 건조하게 말려주면은 이가 안 생긴다. 자, 그 다음에 이도 단세포이기 때문에 열에 약해요. 그래서 잘 감고 끄급한 걸 좋아하니까 잘 말리고, 주로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이제 그 여자애들이 왜 이가 많이 생기냐면 그 보호자 엄마들이 머리를 감기고 아침에 채 말리지도 않고 아침에 막 차에 태워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가 그런 횟수가 많아졌을 때 이가 생긴대요. 우리가 잘 말리지 않으면 이제 비듬이 생기고
계속해서 그 말리지 않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 뭐죠? 이제 그 이가 생기죠. 자, 그래서 단세포인 이런 진드기과들은 열에 약하다. 그래서 삶고 씻고 말리면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이가 있는 환자의 방을 치울 때, 그럴 때는 진공 청소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그렇죠. 그 석회가 혹시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도 모르니까 진공 청소기로 이제 석회를 이제 빨아들이는 거죠. 자, 여기 이 직업성 질환에서는 몇 가지 질병만 좀 그 간을 보듯이 이제 진도가 나갔어요. 그런데 더 깊이 한 번 더 의학간호와 그 부분에서 또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의학간호 부분에서 질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